일단 오늘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해주셔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인실리코젠에서 바이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박소희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유전 변이나 전사체와 같은 멀티오믹스 분석 그리고 약물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가끔씩 다뤄왔었고요. 이렇게 세션을 준비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최근 실무에서 이제 받는 요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사체 기반 표적 후보 발굴, 그리고 유전 변이로부터 뭔가 질환 관련 타겟, 그리고 이런 타겟이 어떤 약물과 결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새로운 약물 후보를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요청들을 받고 있고, 그래서 단백질 구조 분석과 그리고 AI 기반으로 드럭 디스커버리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이와 그 단백질 약물이 이 하나의 분석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던 찰나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번 세션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변이, 단백질, 그리고 약물 바인딩 파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에이전트까지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한번 소개하는 것을 바탕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이 세션을 통해서 이 AI 기술이 저희의 그 유전체 분석 연구 파이프라인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활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이제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네, 먼저 변이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시대의 흐름, AI가 이제 개발된 시대의 흐름별로 저희가 이제 바이오 데이터를 다룬 데 있어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변이 분석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이런 네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이 변이가 이제 질병이 원인인지 그리고 단백질 기능을 바꾸는지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물이 이미 존재하는지, 아니면 새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변이를 통해서 저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구글에 2003년, 2015년에 이런 데이터들이 NGS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빅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6년에서 2021년까지는 이제 알파폴드도 이제 새로 생기고 트랜스포머 모델도 이제 개발이 되고 해서 이런 딥러닝 적용이 모델링하면서 확대가 되고 단백질 구조 예측 그리고 기능 예측 모델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서 2022년, 24년까지 2년 동안은 ESM 모델과 그리고 챗GPT가 개발함에 따라서 이런 생성형 AI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단백질이나 이제 분자 설계 그리고 합성 생물학 이런 게 결합을 해서 가속화가 되었고요. 단 2년 만에 이렇게 가속화가 되었고 2005년, 2026년에는 LLM 멀티모달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등장하고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자율적인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변이를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AI 이전에는 저희가 변이를 호출을 하기 위해서 뭐 하플로타입 컬러나 이제 샘툴즈와 같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단순히 정렬 기반이거나 아니면 휴리스틱 규칙 기반 필터링을 통해서 변이를 알 수 있는 이런 VCF 파일을 얻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정렬 기반이나 휴리스틱 규칙 기반 필터링을 하게 되면 뭐 파라미터 튜닝도 필요하고 그리고 특정 플랫폼이나 데이터 특성에 민감하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AI powered pipeline이라고 이제 AI 이후에는 이런 규칙들을 직접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이제 설계를 하는 대신에 모델이 데이터 자체를 학습해서 자체를 인식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나는 두 가지 모델을 들고 왔는데 이제 딥베리언트라는 이미지 기반 딥러닝 그리고 클레어 3라는 트랜스포머 기반 딥러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딥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뱀파이를 입력으로 받고 있고 그 IGV에서 보는 그 레퍼런스 대비 이 리드들을 그 하나의 행렬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기 정보를 RGB 채널로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녹색, 그리고 뭐 C는 파란색, G는 뭐 또 다른 색, 그리고 T는 또 뭐 빨간색이라든지 이렇게 RGB 패턴의 형식으로 만들고 그 패턴이 이제 CNN이 보면 여기만 다르네 하고 이제 새로운 시퀀싱 에러가 아니라 진짜 뭔가 변이 패턴 같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이제 모델이 이제 딥베리언트고 요 툴은 이제 숏리드에서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레어 트리는 이 위쪽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행렬 파일업 정보를 이제 풀 얼라이먼트 정보를 사용한 거라서 이제 주변의 롱리드 맥락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아래쪽 모델은 이제 롱리드에 조금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리언트 콜링을 통해서 변이를 추출을 하면 이제 아노테이션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유전자의 존재를 하는지를 주석을 달게 됩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변이 아노테이션 기준을 이제 앙상블에서 변이 분류 체계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 넌 시나니머스 베리언트를 이제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해두었고 이 넌시나니머스 베리언트가 일단 단백질 서열 자체가 바뀌는 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중에서 이제 미스센스와 같이 아미노산을 치환하는 변이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분석 방법으로는 아노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어떤 변이인지 확인을 하고 이 여러 가지 변이 종류 중에서 어떤 컨시퀀스 타입이 중요한지 임팩트 레벨로 이제 나눠서 이 레벨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가 이 변이 샘플에 따라서 특정 유전자의 어떤 컨시퀀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각각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과 그리고 저희가 AI 이후의 내용을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어노테이션 과정을 예전에는 뭐 VEP나 그리고 아노바 그리고 SMP, EFF와 같은 이런 규칙 기반 도구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변이가 어느 유전자에 위치를 하는지 그리고 미스센스인지 넌센스인지 뭐 스플라이스 사이트 근처인지와 같은 단지 이제 위치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나면 아래쪽과 같은 이렇게 표 형태로 이제 변이 정보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만 가지고는 실제로 이 특정 변이가 스플라이싱을 바꾸는지 그리고 이 유전자 발현을 변화를 시키는지 조절 영역에 영향을 주는지는 알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AI 이후 파트를 보시면 이 딥러닝 모델로 그 단순히 이제 이전에서 이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이 변이가 생물학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플라이스 AI는 이 스플라이싱 변화의 가능성을 알 수가 있고 요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서 입력값은 그 VCF의 기능 기반 어노테이션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인포머나 벨렌지 요 모델은 유전자 발현과 조절 영역 영향을 예측할 수가 있고 실제 입력값은 그 DNA 시퀀스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유전자 발현 영향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변이가 어떤 유전자에서 컨시퀀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 일반적인 변이인지, 그리고 임상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그리고 패소제네시티가 있는지, 그리고 암특이 변이인지, 유전질환인지를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베리언트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에서도 이제 AI 이전과 이후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실상 예전에는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검색을 하고 그리고 ACMG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병원성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해석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새로운 변이, 뭐 희귀 변이일 수도 있고, 새로운 변이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도 없고, 그리고 임상적으로 유의한 이제 변이가 다 저장된 이 클린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VUS라고 하는 이제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라고 즉 임상적으로 의미가 불확실한 변이로 이제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알파미센스와 같이 뭔가 베리언트 이펙트 프리딕션 모델이 등장하면서 왼쪽에 있었던 이런 기존 문헌 기반으로 근거가 부족한 변이에 대해서도 단백질 구조와 그리고 진화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기능적인 영향과 그리고 패소제네시티의 가능성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씩 보자면 알파미스센스 같은 경우는 일단 특정 변이가 단백질 기능을 망가뜨리는지 패소제네시티 스코어를 매기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프라이밋 AI 3D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영장류 변이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과 가까운 뭔가 종들에서 뭐 뭔가 아르기닌만 존재를 하는데 인간 환자에서만 트립신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진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변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게 특이 변이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AI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대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수억 년 진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이런 수백만 개 단백질 서열에서 학습한 패턴을 이용해서 아직 관찰되지 않는 VOS의 변이 영향을 추론을 하고 추가적인 해석에 대한 근거를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만 개의 변이 중에서 이제 어떤 변이를 단백질 분석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나는 각각 이렇게 제가 레이어를 세 개로 나눴는데 이제 임상적인 정보가 담긴 클리니컬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체 레이어 그리고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를 기반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변이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뽑은 타겟 변이가 어떤 환자의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HPU를 통해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변이인지 또는 이제 병원성이 있는 변이 또는 설명되지 않는 변이인지 이런 스텝에 따라서 주요 변이를 선정을 하게 되고 이제 단백질 수준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변이를 유전체 관점에서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단백질로 옮겨서 특정 변이가 이제 단백질 구조를 바꾸는지, 그리고 기능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질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으로 이제 어떤 변이가 기능적으로 중요한 단백질을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VCF 파일을 아노테이션까지 진행을 했고, 그리고 단백질 수준의 변이 HGVS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단백질 변화가 이 저희가 이제 발견한 변이가 단백질 구조를 바꾸는지, 기능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질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요 아래쪽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정상 단백질 서열을 저희가 이미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변이가 일어난 단백질을 서로 비교를 하고 구조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정상 단백질 서열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이 실험적 방법을 통해서 결정된 이 단백질 데이터들이 네, 모두 그 RCS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사실 그 RCSB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PDB라고 하는데, 이 PDB를 저장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기관 중 하나이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기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PDB-E는 유럽 기반, 그리고 PDB-J는 일본 기반, 이렇게 나라별로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 실험적으로 증명된 이런 단백질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알파폴드가 예측한 이제 구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각각 뭐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 적재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와일드 타입 프로테인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고 이제 바로 단백질 분석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구조에 대한 이제 누락된 원화라든지 그런 것도 처리를 하고 실제로 저희가 발견한 이 타겟에 대해서 리간드가 도킹이 잘 되는지 또 연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코어 분석을 통해서 이 도킹된 리간드가 얼만큼 잘 붙는지 예측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얻는 과정까지 잘 진행이 되면 신약 개발이 네,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단백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처음에는 이제 핑거프린트 기반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이 핑거프린트 기반으로 하자면 이 서열 3D 구조나 이제 기타 결합 친화도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누실되는 단점이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CNN 기반으로 단순히 원자와 원자 간의 거리와 패턴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고, GNN 같은 경우는 이 원자와 원자들끼리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지 연관성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귀지 모델, 그리고 5세대는 파운데이션 모델로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유전체 데이터와 그리고 콘텍스트를 살려서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네. 아래쪽에는 이 각각 세대별로 저희 단백질 구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Structure Impact Prediction이라고 저희 특정 변이가 단백질 구조 자체를 변화시켰는지 알 수 있는 모델들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제 ACNN 모델, 그리고 아톰넷, ESM 그리고 알파폴드 3 같은 모델들이 변이의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 자체를 변화를 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이고, 그리고 기능적인 수준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모델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MPNN, 그리고 다임넷, 프로팁5, 그리고 SA 프로가 같은 모델들이 기능적인 변화를 이제 알 수 있는 모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타겟 단백질을 찾았는데 이 타겟 단백질에 대해서 리간드가 어떻게 약물이 될 수 있는 이 리간드가 어떻게 잘 결합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PDB 바인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코딩하면서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눈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런 코어셋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품질에다가 이제 복합체라고 하면 단백질과 리간드가 이제 합쳐진 상태를 복합체라는데 이 복합체가 선별이 되어 있고 리파인드 셋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데이터셋이라서 이제 모델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DB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PDB 아이디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뭔가 단백질 3D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이 해당 단백질에 결합하는 이 리간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결합한 이제 3D 구조도 PDB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피니티 레벨이라고 이 프로테인과 리간드가 어떻게 얼만큼 잘 결합을 하는지에 대한 지표값, 측정값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리간드도 예측을 하고 얼만큼 잘 결합을 하는지 모델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단백질 데이터를 사용할 때도 그냥 바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에 대한 정제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스트럭처를 그려봤을 때 일부 아미노산 장기가 이제 관측되지 않는 이런 미싱 레시듀가 있을 수가 있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뭔가 원자가 이제 빠졌다든지 그리고 네, 원자가 빠졌다든지 하는 이제 미싱 합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pH 조건에 따라서 양성화 상태도 이렇게 좀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누락된 정보를 이제 추가를 하거나 그리고 수정을 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단백질과 리간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런 저희가 변이가 일어난 타겟 단백질이라고 정의한 이 단백질에 그러면 어디 부분에 리간드가 붙을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단백질에 대해서 이 포켓이라고 하는 부위를 먼저 찾게 됩니다. 분자 구조에서 뭔가 결합할 수 있는 오목한 영역을 포켓이라고 말하는데 모델링하기 전에는 일단 이렇게 포켓 부위를 찾게 되고 그리고 이 리간드 위치와 그리고 포즈를 탐색할 수 있는 이런 3D 공간을 좌표 형식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이제 포켓의 중심인지 그리고 탐색하고자 하는 크기 그리고 단백질 전체의 좌표 크기 이런 것을 다 서치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전체 단백질에서 포켓을 탐지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다 탐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계산량도 증가를 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포켓을 탐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 신약 개발에서는 이 수천 개 그리고 수만 개의 후보 물질 중에서 이 어떤 물질이 가장 잘 결합하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스코어링까지 진행을 해서 이 리간드가 가장 좋은 결합을 갖고 있는 이제 리간드 후보를 찾게 됩니다. 네,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포켓을 찾는 포켓 디텍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타겟 단백질이 어디에 붙는지 이런 단백질 표면의 위치를 찾게 되고 그리고 포즈 생성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찾은 포켓에서 뭔가 리간드들을 이제 하나씩 넣어보는데 이 리간드가 이 포켓에 맞게끔 이런 구조들이 막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포켓에 가장 잘 맞는 리간드의 모양으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쭉 하게 되고 이 리스트업된 이 포즈들을 모두 다 그 바인딩 어피니티를 통해서 이제 얼만큼 잘 결합을 하는지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 이 부분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런 도킹 대상인 타겟 프로테인과 그리고 리간드 리스트들을 이 포켓에 결합을 하고 얼만큼의 어, 각 리간드가 이제 포즈들을 어떻게 이제 생성을 하는지 리스트업을 하고 이제 결합도를 보게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스토캐스틱으로 그냥 확률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어링 할 때 제가 이제 바인딩 어피니티 결합 예측도 결합도까지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상 이 리간드가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부위에는 여기 세 가지의 조건을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단백질과 리간드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수소 결합인지, 그리고 파이스태킹, 그리고 염기 소수성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바인딩 모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생성된 포즈가 어떤 위치로 이렇게 어떤 방향과 그리고 위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오리엔테이션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생성된 이 포즈가 어떤 3D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제 여러 포즈들이 생성이 되고 스코어링을 매기게 됩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단백질과 리간드에서 붙을 수 있는 포즈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결합 친화도 같은 경우에는 이 표적 단백질의 리간드가 얼만큼 강하게 결합하는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어피니티 같은 경우는 네, 뭔가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면 해리상수는 억제상수나 이 수치값이 낮을수록 이 강하게 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유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과 리간드가 아무런 의지가 없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붙어야 되고 요 깁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음수로 갈수록 더 자발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단백질이랑 리간드가 왜 결합을 하는지, 그리고 결합 강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네, 사실상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조금 빌드업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예측 구조 기반 도킹을 함으로써 저희가 스크리닝을 이제 신약 개발에 위한 이제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스트럭처 프리딕션이라고 하면 그 변이가 이제 단백질의 모양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를 찾고 그리고 PDB를 통해서 리간드와 그리고 해당 변이가 일어난 단백질과 이제 포켓 감지하고 도킹이 하는지 그리고 얘들이 얼만큼의 결합을 찾는지 그런 과정들을 각각의 모델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이 사실 이제 단백질이 제 분야가 아니라서 얼만큼 시간과 이제 자원이 들어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리간드 같은 이제 결합을 할 수 있는 리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펍캠이나 그리고 캠블과 같은 화합물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모두 다 이제 입력을 시킬 수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 단백질과 리간드가 결합을 해서 약물로 발견이 되고 이런 발견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지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뭔가 임상시험 진행 중인 약물에 대해서도 이제 드럭뱅크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 기본적으로 그 프로테인과 리간드 도킹을 하기 이전에 정보들을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그래서 연구를 이제 각각 이제 모델링도 돌리고 결과를 얻고 그리고 전체 파이프라인도 이제 같이 한 번에 돌리고 싶고 한데 그래서 연구 파이프라인이 AI 전과 후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규칙 기반으로 수작업 중심 연구였다가 당연한 말씀이시겠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이 A부터 Z까지 이제 전체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에이전트가 포함이 돼서 이제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모임이 막 NF 코어 이제 도장 깨기 뭐 연구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워크플로우 리포지토리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돼서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파이프라인 저장소가 있습니다.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이런 파이프라인 저장소가 있고 이 파이프라인 실행할 수 있는 엔진들 넥스플로우나 스네이크메이크 그리고 WDL과 같이 이런 각각이 의 분석들을 워크플로우 엔진을 통해서 뭔가 GPU도 사용하기도 하고 재실행이나 병렬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엔진 파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상 여기까지는 코드로 구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코드가 없이 그냥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기반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까지 이것도 한 2년, 1년 전까지 막 이런 그 플랫폼도 많이 개발이 되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조사한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워크플로우 리포지토리 그리고 파이프라인 실행 엔진 그리고 이제 플랫폼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런 프로테인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구조나 세포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멀티모달. 각각의 모델들이 이제 한 번에 일련적으로 다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이제 범용적인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 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각각 모델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단백질 특화 모델들, 그리고 노란색 표시된 게 이제 유전체 모델들, 그리고 빨간색 표시된 게 바이오메디컬 관련, 그리고 또는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이런 모델들을 한 번에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메타에서 이제 ESM 시리즈를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소개드리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제가 사실상 사용은 해보지 않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사용을 해보고 후기도 남기고 싶은 이런 분야들입니다. 일단 ESM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시작을 했고, 단백질 언어 모델 계열입니다. 이 앞에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1B, 2, 그리고 폴드, 그리고 ESMC까지 개발이 됐는데, 일단 2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SM 폴드는 구조를 예측하고, 그리고 ESM1V는 변이를 해석하고, 이제 ESM3는 새로운 단백질을 이제 설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ESM 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단백질 구조에 대한 이런 하나씩 보시면 단백질 구조들, 확대해 보신 단백질 구조들이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이쪽에 축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글 매드팜 2인데요. 이 구글 매드팜 2 같은 경우는 의료 도메인에 특화된 모델이고요. 현재는 매드팜 2에 이어서 매드LM, 그리고 의료 멀티모달 AI인 매드팜 M까지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니까 그 뭐 $300 크레딧, 90일 동안 $300 크레딧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드팜 M 같은 경우는 이 의료 데이터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클리니컬 데이터까지 다 포함한 이제 모델로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구글에서 개발한 TXLLM과 그리고 TX젠마인데요. 일단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TXLLM 내용, 그리고 오른쪽이 TX젠마입니다. 일단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 두 모델 중에서 가장 큰 모델로 저는 일단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약물 개발 전에 모든 과정을 통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TXLL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용하기 전에 일단 테스트용으로 이제 개발을 했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려면 이 TX 젠마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은 저분자 계열 스마일즈 문자열과 그리고 아미노산이나 뉴클레오타이드 서열, 그리고 자연어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다루고 입력도 처리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TX의 젠마도 에이전트를 붙여서 이제 개발을 좀 더 고도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파운데이션 모델 이후에 그 모델 자체보다는 뭐 에이전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준비를 좀 못하게 돼서 좀 아쉬운데, 네. 다음번에 이제 가능하다면 바이오 AI 플랫폼이나 그리고 에이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세션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